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4,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미국 관세 완화 기대감에 13%가 넘는 폭등을 기록하며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과연 이 상승세는 지속 가능할까요?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역사적인 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4,600선을 돌파하는 순간을 목격했는데요. 시장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코스피의 4,600 돌파 의미와 함께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고가 배경, 그리고 현대차의 급등 원인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코스피 5천, 나아가 6천 전망의 근거와 리스크 요인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551.06으로 0.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4,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947.39로 마이너스 0.9% 하락했네요. 박 교수님,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은 한마디로 역사를 쓴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4,600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상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급등 후에는 항상 조정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렇군요. 특히 주목할 점은 거래 대금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얼마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나요? 오늘 거래대금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고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자금이 집중됐는데요. 이는 시장이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코스닥이 하락한 것은 자금이 대형주 중심으로 쏠리면서 중소형주에서 이탈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코스닥의 하락이 다소 우려스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형주 중심의 건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시장의 최대 화제는 역시 반도체 양대 산맥의 신고가 행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4만 1천 원으로 1.51%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74만 2천 원으로 2.2%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 두 종목의 상승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상승세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보면 14만 원 선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맥쿼리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4만 원까지 제시했는데요. 이는 현재가 대비 약 70%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몇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인가요? 첫째,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입니다. 삼성전자가 HBM3 양산에 성공하면서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고객사들의 검증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파운드리 사업의 턴어라운드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 공정 개선에 성공하면서 수율이 개선되고 있고 이는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AI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향 반도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74만 원이라는 가격도 놀랍지만 맥코리는 112만 원까지 전망했다고 하던데요. 네,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HBM3E는 물론 차세대 HBM4 개발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블랙웰에 SK하이닉스의 HBM3E가 독점 공급되고 있는데 이 블랙웰의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026년 상반기에만 약 500만 개의 블랙웰 GPU를 출하할 계획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HBM의 가치만 해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서 고점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아직 과열 구간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의 현재 PER은 약 25배 수준인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PER이 30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적 개선 속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실적 성장을 감안하면 포워드 PER은 15배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는 성장주로서 매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맥쿼리가 강조한 것처럼 너무 일찍 팔지 말라는 조언이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적어도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외에 오늘 또 하나의 스타는 현대차였습니다. 무려 13.8%나 급등하며 35만 5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배경은 무엇인가요? 현대차의 급등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당초 우려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개선됐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전기차 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만약 관세가 완화되거나 현지 생산 차량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현대차는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도 26.44%나 급등했던데요. 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IT 서비스 자회사인데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600을 돌파하면서 이제 5,000선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5,600, 6,000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이러한 전망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 5천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현재 4,550 수준에서 5천까지는 약 10% 상승이 필요한데 이는 올해 상반기 내에도 가능한 수치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이 목표치를 상향한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 변화들인가요? 첫째,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저평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이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의 PBR이 0.9배에서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아직도 글로벌 평균인 1.5배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만약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만 올라가도 코스피는 5,500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요? 둘째는 실적 개선입니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전체 순이익이 작년 대비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AI 수요로, 자동차는 전기차 전환으로, 조선은 친환경 선박 수주로 각각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을 감안하면 코스피의 적정 PER은 15배 수준인데 현재는 13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요인도 있나요? 네, 세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그동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던 시장인데 이제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이 약 10조 원 이상 순매수했는데 이는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24시간 거래 제도가 도입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서 추가 자금 유입이 예상됩니다. 24시간 거래제도 말씀 두시군요. 이게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4시간 거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거래가 가능한데 이는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거래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4시간 거래가 도입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국 시간대에 맞춰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거래량 증가는 물론 가격 발견 기능도 개선시킬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24시간 거래 도입만으로도 코스피가 1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6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6천은 다소 공격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중국 경제가 반등하며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올해 말 목표를 5천에서 5,500 사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6천은 2027년 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의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거품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런 우려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는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거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속도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합니다. 현재 코스피의 PER, PBR, 배당 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을 보면 역사적 평균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또한 거래대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과열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지만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환율과 거시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47.09원으로 0.11% 소폭 상승했습니다. 박 교수님, 환율이 1400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원달러 환율의 안정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안정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주력 수출 산업에는 호재입니다. 너무 강한 원화는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너무 약한 원화는 수입 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현재 수준은 적정한 균형점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어떻습니까? 10년물 금리가 4.18%로 0.34% 상승했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후퇴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두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는 한두 차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VX 지수는 14.75로 마이너스 1.01%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안감이 낮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VX 지수는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데 15 이하 수준은 시장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신호입니다. 현재 14.75 수준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환경입니다. 다만 VX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도 있는데 현재 수준은 적정 범위 내에 있습니다. 유가는 어떻습니까? WTI 유가가 56.33달러로 마이너스 1.4% 하락했는데요. 유가 하락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낮으면 무역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류비와 생산비 절감으로 기업들의 수익성도 개선됩니다. 현재 50달러대 중반의 유가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정 수준입니다. 다만 중동 정세나 OPEC 플러스의 생산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합니다. TSMC의 강세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TSMC가 잘 된다는 것은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전체 반도체 생태계가 호황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입니다. S&P 500의 PER이 22배를 넘어서면서 역사적 평균인 16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많은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금리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하면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 실적입니다. 곧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데 만약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최근 단기 채권 ETF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미국 단기 국채는 현재 4.5%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일부 자금을 채권으로 옮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기술주, 특히 AI 관련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이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에서 나온 파격적인 목표가들이 화제입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 24만 원, SK하이닉스 112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일까요? 이 목표가들은 분명 파격적입니다. 하지만 맥쿼리가 근거 없이 이런 숫자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분석을 보면 몇 가지 핵심 가정이 있습니다. 첫째, HBM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현재 HBM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 수준인데 2028년에는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3년 만에 5배 성장하는 것이죠.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원 체제를 구축하면 각각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HBM이 그렇게 중요한 제품인가요? HBM은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구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빠른 HBM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 하나에 수천 개의 GPU가 들어가는데 각 GPU마다 여러 개의 HB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수백 개씩 건설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공급은 수요를 따라갈 수 있나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HBM은 생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층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율을 높이는 것이 큰 도전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고 삼성전자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마이크론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HBM 공급의 거의 전부를 담당하는데 수요가 워낙 빠르게 늘어나서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이는 곧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집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뉴스도 있던데요. 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SK하이닉스 한 개 기업의 가치가 코스닥에 상장된 1,500여 개 기업 전체의 가치를 넘어섰다는 것인데요. 이는 한국 증시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SK하이닉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과 시가총액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조만간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완전히 추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과 20내시간 거래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입니다. 핵심은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PBR이 0.9배에서 1배 이상으로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들의 주주 친화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선진국 증시의 평균 PBR이 1.5배에서 2배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몇 년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20내시간 거래는 언제쯤 도입되나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가 도입되면 한국 증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기관 투자자들이 자국 시간대에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하면 유동성이 개선되고 이는 변동성 감소로 이어져 시장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된다는 뉴스도 있던데요. 네, 이것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에는 실적이 없거나 부실한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시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왔는데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해서 부실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위험한가요? 주로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기업,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 소식이 화제인데요. 네, 비만 치료제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 작용제가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상용화되면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비만 치료제는 주사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사용을 꺼립니다. 하지만 먹는 약으로 나오면 접근성이 훨씬 높아져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국 바이오 기업들도 GLP-1 작용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경구용 제제 개발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격차가 있어서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오히려 위탁 생산 CDMO이나 원료 의약품 APA 공급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전체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바이오 섹터는 올해 반등이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지난 2년간 금리 인상으로 큰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금리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장기채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 상태에서 미래 가치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낮을수록 미래 가치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목할 섹터는 없나요? 방산 섹터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같은 기업들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불안이 지속되면서 방산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방산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춰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원전이 재평가받고 있는데 한국은 원전 기술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92,723.44달러로 마이너스 1.07%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은 최근 10만 달러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돌파하지 못하면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어서 공급 감소 효과도 기대됩니다. 금값은 어떻습니까? 4,462.4달러로 마이너스 0.44% 하락했는데요. 금은 최근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미국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계속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해서 하방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금은 포트폴리오의 안전자산으로서 일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향후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나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12월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들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금융주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전체 실적 시즌의 톤을 설정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일정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이번 주말에 12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핵심인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 반도체주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특히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두 회사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몇 가지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핵심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되 단기 변동성에 대비해 일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섹터 분산입니다. 반도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동차, 바이오, 방산 등 다른 유망 섹터에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배당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반도체에서는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핵심입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바람직합니다. 반도체 장비주인 한미반도체나 원익 IPS 같은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전기차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미국 관세 이슈도 긍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는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 이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이 저점 매수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몇 가지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미국 금리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는 상황이 오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나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이 악화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입니다. 한두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섹터에 분산하고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성장주와 안정적인 배당주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너무 일찍 팔지 마라는 맥쿼리의 조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오르면 바로 매도해서 큰 수익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좋은 기업을 발굴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리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끼라는 워런 버핏의 말을 기억하여시오. 지금처럼 시장이 뜨거울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B2는 절대 금물입니다. 신용이나 대출로 투자하면 단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시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코스피의 역사적인 4,600 돌파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신고가 행진, 그리고 현대차의 급등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정말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방송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4,600을 돌파하면서 한국 증시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흥분보다는 냉정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고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열시오.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믿고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마시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관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열시오.